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희서 감정평가사라고 하고요. 저는 31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이고 현재는 비결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올해부터 그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 이론 전임 강사로 지금 근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특강은 진입을 좀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진입하고 있는데 수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좀 간단한 O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1교시 때는 감정평가사 시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교시 마지막에는 감정평가사 현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 때는 오늘 방문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수험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시험은 보통 4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2차 시험은 7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고 오늘 좀 오신 분들 대상은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7회 2차 동차를 노리시는 분과 38회 유예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을 먼저 알아보면 1차 시험은 총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교시, 2교시 두 교시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교시 때는 민법, 경제학, 그다음 부동산 학원론 시험을 보고 2교시 때는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회계학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40분씩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1교시 때 세 과목을 한 번에 보고 1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민법과 부동산 학원론에서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를 이 경제학원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교시도 마찬가지로 40분이지만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시고 회계학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좀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경제학원론과 회계학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과목만 과락을 넘기면 조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그러니까 즉 과락을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5과목 시험 보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차 시험이 4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 합격하면 7월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해에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다음 연도 해에 한 번 더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과 다르게 2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은 실무, 그 다음에 이론, 그다음에 법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과목별로 100분의 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총 배점은 100점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4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사실 1차 시험이랑 동일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고 모든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차 시험이 좀 숨겨진 부분은 이렇게 절대평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대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0점 이상 득점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 인원이 180명이라고 한다면 고득점자부터 이제 과락을 면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합격 인원을 끊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평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까지 지금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합격자 통계를 보고 그리고 합격 인원 그리고 응시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1차 시험은 최근에 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네, 약 한 3.5배 정도 지금 응시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대상자가 전부 응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85% 정도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한 8,605명 중에 1,600명 정도가 합격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원래는 1차 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좀 해서 이렇게 합격률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렇게 비중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응시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아마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왜냐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이 인원이 그대로 2차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합격한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들도 올해 2차 시험을 또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단을 합친 게 2차 시험 응시자가 됩니다. 근데 이 합격률을 너무 높이게 되면 2차 시험 응시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한 20%대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도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차 시험 인원 통계입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올해는 한 3,000명 정도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응시자는 한 9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한 2,700명 그리고 올해 발표로는 180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합격 인원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점자 합격이 매년 한 3명에서 5명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180에서 185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응시자 대비해서는 한 7%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인데 합격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합격하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 네. 이럴수록 좀 더 좀 시험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시험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각 2차 시험에 대해서 특징은 어떻고 수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통계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통계치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가 좀 보입니다. 먼저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일단 실무를 보시면 한 5개년 정도 동안 한 3회 정도는 괄학률이 75%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이 31기 때도 괄학률이 75%였는데 이때는 사실 실무 괄학만 넘기고 제 앞에 몇 명만 더 이렇게 제가 이기면 바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괄학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법규입니다. 여기 보면 이 최고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사 시험이 좀 이상한 점이 득점은 100점이 만점이지만 절대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목별로 최고 점수가 이렇게 수석 점수라고 하죠.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법규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많이 높습니다. 이게 한 30회부터 조금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고 점수가 높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평균 60점을 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득점으로 끊기 때문에 이 법규가 고득점을 맞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점수가 70점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목들을 보면은 뭐 최고 점수가 63점, 뭐 이런 때는 59점 나타낼 정도로 법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득점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면 평균 점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격 점수 이게 이제 문 닫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엄청 낮죠. 네. 100점 만점이지만 거의 반타작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석 점수는 한 60점대 정도 분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 과목은 그래서 일단은 이 괄학률이 정말 높은 이 실무와 고득점이 가능한 법규를
일단은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되고, 보통 단연차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무에서 낙방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과락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법규 과목을 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론은 그러면 무슨 과목이냐? 저는 보통 2년차 합격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실무와 법규를 잘 보시려면 이론 과목은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을 가장 조금 할애하고 안정적인 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 이론을 고득점을 노리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시험 출제자의 성향이나 채점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이론입니다.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40점대 후반에서 50점 초반 정도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백날 말을 해도 사실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제 점수입니다. 제가 2년차에 합격을 했는데 30회 동차 때는 평균 47점이었고, 이때 아마 과락을 면하고 합격 최저 점수가 49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였고, 제가 이때 한 평균 한 2.5점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좀 아쉬웠는데, 사실 이 평가사 시험이 이 점수 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아까워서 도전하고 아까워서 도전하다 보니까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절대 문 닫고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무조건 고득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방법을 전부 다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2년차 때는 실무는 한 0.5점 올랐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락률이 75%여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향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약간 효율적으로 정원을 공부를 해서 한 4점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법규가 조금 인상적인 점수를 맞았습니다. 한 22점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제 합격 점수는 평균 55.8점이고, 네, 이때 아마 문 닫고 들어오신 분들의 점수가 한 47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평균보다는 8점 정도 높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한 게 잘 맞아 들었고, 제 뒤에 이제 후배 평가사님들한테도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제가 수험 상담을 해드렸고, 그분들도 결국 이렇게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실무 과락 무조건 넘고 50점 이상, 그 다음에 이론 50점 정도. 너무 이건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규에서 욕심을 좀 부리셔서 60점 이상 맞으면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 일단 합격권에 가깝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네,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서 연령별 통계를 좀 보시면은 29년, 그러니까 29회차까지는 20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30대가 거의 대등한 정도로 이 합격자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30회 시험부터는 20대 합격자가 정말 많은 비율로 늘었고, 이게 조금 의미하는 바가 최근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봐도 대학생들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30대나 이제 40대, 50대보다는 20대 분들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암기력도 좋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합격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잘 알아가지고 시험에 응하면 조금 더 합격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 대상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험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동차 합격과 2년차 합격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이번에 진입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1차를 합격하시고 내년 2차도 7월에 합격을 하시면 보통 동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근데 이때 불합격을 하시고 이제 유예로서 1년 뒤에 27년에 합격을 하시면 2년차 합격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다시 1차부터 보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아니고 그냥 단연차 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직 시험은 무조건 2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길어지면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2년차 합격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도 한 이맘때쯤에 이 수험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공부했던 그 수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2월 말쯤 돼서 일단 3월로 치고 진입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저희 이제 2차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2차 과목에 대한 그 개강은 4월에 시작합니다. 이때 기본 강의. 그러면 한 1개월 정도 텀이 남는데 이때는 다른 것보다는 보통은 비전공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회계 기본 강의 정도 한번 돌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기본 강의가 개강이 되면 이때부터 2차 학원 2차 커리큘럼을 따라서 쭉 10월까지 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2차는 어느 정도 손을 놓고 1차 시험 조금 올인하셔서 다음 연도 4월에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12월까지는 2차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차 난이도가 그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를 합격하지 않으면 2차 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한 10월부터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합격의 복학원도 10월부터 1차 과목에 대한 기본 강의를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1차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해에 7월에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까지 또 열심히 하셔서 일단 동차 합격을 한번 노려보시고 동차가 되면 너무 좋고 일단 안 되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38회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바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다시 열심히 하셔서 38회 최종 합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랑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수험 기간은 한 2년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이 동차 하시는 분들은 1년 5개월 정도 합격을 하시는데 사실 저 동차는 매우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차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2년 5개월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진입하신 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2년 5개월 정도면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좀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 OT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다뤘고 그래도 이 시험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감정평가 현업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잠깐 다뤄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아까 루틴대로 38회 합격을 하시면 먼저 이제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은 바로 나오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 이 등록이 안 된다는 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등록을 하려면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년을 거쳐야 되고 이 수습은 감정평가 법인에 취업을 하셔서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감정평가 법인은 이제 크게
대형, 그 다음에 중형, 소형 감정평가 법인, 그 다음에 사무소까지 있습니다. 보통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 현재 국내에는 13개가 있고요. 네, 이게 또 본사와 전국 지사로 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0명이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대형 본사에서 보통 매년 4명씩 뽑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수습 인원을 채용을 해가고요. 나머지 130명은 대형 지사부터 중형, 소형, 사무소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수습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평가사 자격증에 좀 장점이 있다면 수습 1년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내고 다 떨어져도 이제 강제 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이렇게 강제로 배정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수습을 마치고 나서 등록이 된 다음부터 제대로는 이제 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네. 진로는 크게 관련 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사무소를 차리거나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뭐 한 소형 법인, 5인 법인 정도 개업을 하거나 뭐 이 정도로 나누고 있고 또 플러스로 처음 취업한 법인에 남아서 이사로 출자하는 루트까지 있고요. 관련 업계로의 이직은 보통 은행권이나 운용사, 증권사, 그다음에 회계법인, 신탁사, 그다음 부동산원, 그리고 협회 이런 곳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신 분들은 여기에 잘 남아 계셔서 보통 이사 출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사라는 자격사가 아직은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이 이사 출자에 대한,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많이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근데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조금 트렌드가 대형에서 갇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나와서 요즘 사무소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좀 젊은 분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5인 법인도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무소와 법인 개업이 그래도 평가사들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평가사 업무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그 공적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자격사들과 다르게 나라에서 일을 줍니다. 저희는. 그래서 3년차, 5년차, 7년차가 되면은 공적평가들을 배정받아서 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이때 공시지가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이때 경매 7년차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년차 경매가 가능할 때 보통 사무소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고, 왜냐면 뭐 매년 다르겠지만 이 경매만 할 수 있어도 나라에서 주는 일이 제가 듣기로는 한 적으면 2천만 원에서 많으면 4천만 원까지 경매로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매 가능한 연차에 나와서 많이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평가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는 그 소속해 있는 평가법인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담보와 PF. 이게 뭐냐면 금융권 일입니다. 금융권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과 운용사, 증권사 일을 말을 하는 건데 왜 대형 중형에서만 할 수밖에 없냐 하는 건 일단 이 금융권 일은 협약이라는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일단 금융권과. 근데 그 협약의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야 되고 전국적으로 본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에서는 사실은 이 담보와 PF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평가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규모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대형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공적 평가라던가 좀 큰 사이즈의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할 수 있지만 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 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소규모, 그 다음에 정비 사업도 조금 소규모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조금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대형과 중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워라밸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좋고요. 근데 소형으로 가면 워라밸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고. 근데 결국에 저희 평가사들끼리 하는 말은 대형에 있든 중형에 있든 소형에 있든 평가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합격하셔서 평가법인을 취업하시면 본인 성향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가 뭔지를 좀 파악해서 뭐 어디에서 근무를 할지는 그때 가서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형에 못 갔다고 해서 실패한 평가사인 것도 아니고 뭐 소형이라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좀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평가사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 평가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워도 될 만큼 버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도대체 평가사 되면 얼마 정도 버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계약 연봉이 있고요. 이건 소속 기준입니다. 네, 보통.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고 이거는 본인이 수주해온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비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출장비라는 개념이 있고 배당금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소속 기준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법인의 크기와 사이즈 그다음에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단 한 4에서 6천만 원 정도 계약 연봉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회사에서 이 돈을 준다. 근데 이제 평가사들은 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이 되시면 보통 그 출자 이사분들이 업무를 수주를 해옵니다. 본인들 영업을 하셔가지고 수주를 해오면 네, 소속 평가사한테 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소속 평가사가 이 이사님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평가서를 쓰는 거죠, 대신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비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처리비가 뭐냐? 예를 들면은 이 출자 이사님이 수주해온 건이 수수료가 1,000만 원이다. 네. 했을 때 이 수수료에 저금이 0에서 많으면 7%까지. 근데 지금 0% 주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한 3에서 5%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5%라고 쳤을 때 네, 한 5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계약연봉이랑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출장비는 실비인데 이거를 왜 너네 수입에 포함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출장비가 실비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이 10,000원 정도 드는 거리의 출장이어도 한 4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소재하는 법인이 네, 수원인데 뭐 부산 출장이다. 그러면 출장비가 한 30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비는 일을 정말 많이 하시면 저는 최대 많이 받아본 게 저 주변에 들어봤을 때 200만 원까지도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출장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이거는 본인이 본인 업무를 수주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보통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통 대형 이 2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으로 갈수록 인센티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왜냐하면 이 배당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나머지를 비축해놨다가 이사님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 제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인센티브 자체를 많이 주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일단 기왕연봉으로 뭐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처리비. 근데 본인이 얼만큼 처리할지는 이제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한 달에 많으면 뭐 20건, 30건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으면 한 10건 정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건 정도 잡았을 때, 이거 근데 너무 내가 한 건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한 200만 원짜리 10건 했다고 치면 뭐 한 2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5% 하면 대충 나오고, 그다음에 출장비가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만약 수주하면 인센티브까지 해서 받아가는 돈은 그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출자회사가 됐다 하면은 연말에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네, 회사에서. 근데 보통 이거는 대형의 얘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출자이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출자이사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주주가 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아직도 출자 기회가 좀 열려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소속 5년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출자 도전하는 기수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영업을 해와서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처리 실적까지 좀 봅니다. 보는 곳은. 네. 이게 전부 다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이사님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부분 출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 출자가 뭐냐면 한 번에 주식을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하지 않고 뭐 30주, 50주, 100주 이처럼 비율을 조금 적게 줍니다. 그래서 매년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주주가 되기까지. 그래서 보통은 입사를 하고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 배당금은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평가업이 정말 호황이었을 때는 억대까지 받아가는 걸 본 적도 있고, 조금 안 좋아도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은 항상 배당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평가사 수입 구조가 되어 있고, 사실 자기 업무 열심히만 하면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아직은 공부할 만한 시험인 것 같고, 그리고 매년 그 합격자 인원을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합격자가 많이 적죠. 저희가 한 180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사 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좀 자유롭습니다. 출퇴근도 좀 전 자유롭고, 저도 원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자유롭습니다. 출퇴근도 보통 저는 요즘 10시 넘어서 가고, 좀 빨리 퇴근할 때는 4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뭐 휴가도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충남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경북도 갔다 오고, 뭐 가서 하루도 자고 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버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 10분 정도 쉬고 나서 2교시 때는 제가 담당하는 그 2차 이론에 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험생분들이 좀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